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만을 선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문 기사를 막 훑어보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그 해외 클라이언트랑 진행할 영어 화상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도 분명 있을 텐데요. 아, 맞아요. 영어가 참 우리의 발목을 자주 잡죠. 네,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어 텍스트를 마주할 때마다 겪는 아주 공통적인 답답함이 하나 있어요. 문장의 앞부분, 그러니까 주어는 대충 알겠는데 그 뒤로 막 알 수 없는 설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정작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길 잃어버리는 경험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가 바로 이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해줄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 즉 영어에서 명사에 살을 붙이고 꾸며주는 위치와 그 숨겨진 원리에 대한 분석 노트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짚어낸 문제의식이 사실 굉장히 예리합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가 유독 영어 문장이 길어질 때 그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꾸며주는 말, 즉 수식어가 명사의 앞에 올 때랑 뒤에 올 때의 규칙이 우리말의 구조랑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은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무조건 명사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제 산 책, 내가 어제 강남역에서 산 책, 무조건 앞에서 꾸며주죠.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덧붙이죠. 이 인지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다가 순간적으로 병목 현상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아, 병목 현상. 저도 예전에 그 복잡한 영문 계약서를 읽다가 몇 번이나 같은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도대체 핵심이 뭔지 파악이 안 되니까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트를 보면 그 복잡함을 풀어내는 첫 번째 단추로 아주 단순한 대전제를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부터 파헤쳐 볼까요? 꾸며주는 말이 단 한 단어일 때는 우리말처럼 예외 없이 명사 앞에 온다는 규칙이죠.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출발점이죠. 단일 단어가 명사를 꾸밀 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앞에서 수식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형용사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 fast car, 빠른 자동차, 아니면 a famous writer, 유명한 작가, 이런 식으로 명사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말 어순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인지적인 거부감이 전혀 없죠. 듣기도 아주 편안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 파트에서 흥미롭게 본 지점은요. 단순한 형용사를 넘어서서 동사의 형태를 살짝 바꿔가지고 형용사처럼 써먹는 방식들이었어요. 아, 분사 말씀이시군요. 네네.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나 ed를 붙이는 과거 분사가 딱 한 단어로 명사 앞에 붙을 때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뉘앙스 차이 말이죠. 그 부분이 언어학적으로도 아주 재밌는 지점입니다. 동사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는 명사 앞에서 능동이나 진행의 생동감을 확 불어넣거든요. 대상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바로 지금 그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생동감? 네, 예를 들어 a dancing girl, 춤추는 소녀, 아니면 a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 대상을 묘사하는 순간 이미 동작의 역동성이 머릿속에 함께 확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그림이 바로 떠올라요. 그런데 반대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는 구간이 바로 그 과거 분사, 흔히 PP라고 부르는 형태라는 점을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함정이죠. 이게 왜 유독 우리에게 인지적인 혼란을 주는 걸까요? 현재 분사랑 똑같이 한 단어라서 명사 앞에 오는 건 매한가지인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과거 분사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미의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분사가 스스로 하는 능동이라면 과거 분사는 대상이 무언가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미 동작이 완전히 끝나버린 완료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아, 당했거나 끝났다. 그렇죠. 꽃병이 스스로 깨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깨진 상태인 a broken vase, 깨진 꽃병, 또는 이미 손상을 입은 a damaged car, 손상된 차, 이렇게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과거 분사의 형태가 일반적인 과거형 동사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ed가 붙으니까요. 네. 그래서 문장을 빠르게 쫙 읽어 내려갈 때 이게 문장의 진짜 동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인지 뇌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죠. 뭐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damage드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뇌는 무의식적으로 누가 손상시켰구나 하고 과거형 동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데 바로 뒤에 call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손상된 차네 하고 급하게 정보 처리 경로를 수정해야 하는군요. 뇌가 멈칫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노트에 담긴 이 과거분사 예시들을 보면서 단어 하나가 명사 앞에 딱 붙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새삼 느꼈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띄워보세요. 네.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세워진 차가 아니라 the stolen car, 도난당한 차입니다. 그냥 거울이 아니라 the shattered mirror, 산산조각난 거울. 그리고 the frozen lake, 얼어붙은 호수까지. 아주 극적이죠. 네, 단순히 나쁜 차, 고장난 거울 같은 일반 형용사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사물이 겪은 사건과 시간의 흐름이 단어 하나에 확 압축돼서 명사 앞에 툭 던져지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감상입니다. 영어 화자들은 이렇게 한 단어로 압축된 과거분사를 명사 앞에 딱 배치함으로써 명사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 대상이 처한 수동적이거나 완료된 상황의 분위기를 미리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세팅을 미리 해둔다.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태 중에는 복합 명사도 빼놓을 수 없죠. A coffee cup이나 a school bus처럼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붙어서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의 용도나 종류를 한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명사 앞에서 벌어지는 1단계 규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진짜 문제의 구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노트의 핵심이자 우리가 영어 문장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주범이죠. 네, 올게 왔네요. 꾸며주고 싶은 말이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세 단어 이상으로 길어지는 이른바 그러니까 프레이즈의 형태가 될 때입니다. 우리말은 아무리 수식어가 길어져도 끝까지 참았다가 마지막에 명사를 짠 하고 보여주잖아요. 네, 한국어의 미덕이죠. 인내심. 그런데 영어는 무조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 뒤로 수식어를 확 던져버립니다. 이 지점이 바로 한국어 화자랑 영어 화자의 뇌 구조가 그 정보를 우선순위화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가리는 곳이에요. 영어는 결론을 못 참는 언어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대상, 즉 명사를 일단 입 밖으로 탁 뱉어놓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일단 뱉어라. 네, 그리고 그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부가적인 정보는 전부 뒤로 밀어버립니다. 이것을 후위수식이라고 하는데 명사 뒤에 붙는 이 덩어리들을 기능별로 잘게 쪼개어보면 몇 가지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구조화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바로 전치사고를 활용한 공간과 관계의 확장입니다. 공간과 관계의 확장이라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노트에는 예시들을 보면 The book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는 책, The man with a hat, 모자를 쓴 남자, The letter to the wrong person, 잘못된 사람에게 간 편지. 네, 아주 대표적인 예시들이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그 책을 먼저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선을 이동시켜서 탁자 위에 있다는 위치 정보를 덧붙이는 식이에요. 맞습니다. 동영상 카메라의 포커스 이동이랑 아주 비슷하죠. 메인 피사체를 먼저 탁 잡고 그 다음 배경을 쓱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to를 활용해서 명사의 목적이나 미래의 용도를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용어네요. 네, a house to live in, 살 집, a dog trained to do tricks, 재주를 부리도록 훈련된 개. 여기서 영어 특유의 리듬이 아주 잘 드러나는 예시가 바로 something to eat, 먹을 무언가입니다. 아, 우리가 배고플 때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뭐 먹을 거 없어. 우리말은 먹을이라는 용도를 먼저 말하고 것을 찾는데 영어 화자들은 일단 something, 즉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존재 자체를 선언해버리죠. 맞아요. 일단 something을 던지죠. 그리고 그 something이 뭐냐면 to eat, 먹기 위한 거다. 이런 순서로 사고가 흘러가는 거네요. 이렇게 기능적인 덩어리들을 명사 뒤에 붙이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이 노트를 읽으면서 정말 식은땀이 났던 부분은 바로 다음 패턴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까 1단계에서 명사 앞에 온다고 했던 그 분사들 있잖아요. ing나 ed.
얘네들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꼬리표들을 막 달고 길어지는 순간 무자비하게 명사 뒤로 휙 넘어가 버리는 경우요. 아, 네. 그 부분이 실제 독해에서 가장 많은 오독을 유발하는 지점입니다. 단어 하나일 때는 a running man처럼 명사 앞에서 생동감을 주지만 만약 이 남자가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거리를 따라서 달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장소 정보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덩어리가 엄청 커지겠네요. 그렇죠. 수식어 덩어리가 running down the street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영어의 규칙에 따라 명사가 앞으로 쏙 빠져나오고 the man running down the street이 되는 거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소녀 역시 the girl singing on stage로 정보의 순서가 재배치됩니다. 덩어리가 무거워지면 뒤로 뺀다. 일종의 시소처럼 무게중심을 잡는 원리 같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콕 집어서 거의 경고 수준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구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과거 분사가 길어져서 뒤로 갈 때입니다. 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과거 분사 특유의 헷갈리는 형태,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겼다는 그 치명적인 단점이 여기서 아주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전문가로서 이 구조를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과거 분사구는 쉼표 없이도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꼼꼼히 뜯어보죠. The building built in 1800. 1800년에 지어진 건물. The picture painted by a local artist. 지역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 그리고 the box filled with old photos.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 찬 상자.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뭘까요? 바로 명사와 이 과거 분사구 사이에 쉼표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영문 기사를 읽다가 쉼표가 없어서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문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The person bitten by a spider 라는 구절을 마주칩니다. 네, 거미에게 물린 사람이죠. 뻗다 라는? 영화 스파이더맨에서도 안 나올 법한 해석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귀한 해석을 뇌 속에서 1초 만에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거미에게 물린 그 사람이라는 거대한 주어 덩어리일 뿐이고 진짜 동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그림 예시도 그림이 그렸다라고 해석할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어의 구조를 투시하는 엑스레이 안경을 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명사 뒤에 쉼표 없이 착 달라붙은 과거 분사 덩어리를 보는 순간 아, 이건 본동사가 아니라 앞에 명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설명해주는 꼬리표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묶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동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야 문장 전체의 뼈대가 보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 덩어리를 묶어내는 능력이 결국 독해 속도를 좌우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구를 넣어 아예 주어와 동사가 있는 미니 문장, 즉 절이 명사를 꾸민다면 어떨까요? 거대한 수식의 끝판왕이죠. 관계대명사절입니다. 명사를 먼저 던져놓고 그 뒤에 who, which, that 같은 연결고리를 붙인 다음 주어와 동사를 끌고 와서 앞에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The man who is tired, 피곤한 남자.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her, 그녀에 의해 쓰인 책, 이런 형태죠.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노트를 읽으면서 와 하고 가장 지적인 쾌감을 느꼈던 지점이 나옵니다. 이 관계대명사절에서 놀라운 연결고리가 하나 발견되잖아요. 문법이 개별적인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대목이었는데 이것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책에서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외우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는 규칙이죠. 네네,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달달 외웠죠. 자, 그럼 방금 전 예시에서 사고로 손상된 차, the car that was damaged in the accident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기서 연결고리 역할만 하는 that과 was를 괄호치고 싹 지워버리면 남는 게 뭘까요? 맙소사, that was를 지우고 나니까 the car damaged in the accident가 되잖아요. 이건 아까 우리가 2단계에서 그토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로 그 과거 분사구 후위 수식이랑 정확히 100% 똑같은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마법이에요. 문법들이 서로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관계대명사절로 길고 친절하게 설명하던 것을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말하고 싶으니까 that was 같은 걸 툭툭 떼어내 버린 거죠. 그 생략의 결과물, 뼈대만 남은 흔적이 바로 과거 분사구인 겁니다. 진짜 짜릿하네요.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외웠던 문법들이 결국 언어의 효율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압축 파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노트에 등장하는 명사 뒤에서 꾸미는 마지막 패턴, 동격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동격은 명사 뒤에 명사를 한 번 더 써서 앞의 대상을 더 선명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My friend, a doctor, 내 친구인 의사. Paris, the capital of France,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거창한 동사 없이 명사로 명사를 덧칠하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총 6가지의 후위 수식 패턴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6가지 수식 패턴 마스터.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규칙들을 이론적으로 다 이해했다고 쳐도 내일 아침 당장 영자신분이 술술 읽힐까요? 지금까지의 이 문법 규칙이 우리의 실제 삶, 그러니까 영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 도대체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사실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독해 속도가 뚝뚝 끊기는 진짜 이유는 결국 어휘에 있거든요. 어휘력 장벽이군요. 네, 특히 앞서 수차례 강조했던 그 과거분사 형태의 어휘에 대한 반응 속도가 결정적입니다. 소스 자료에서 발췌한 아주 강력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뭡니까? broken, damaged, surrounded, decorated, written, planted, bitten. 이런 과거분사 형태의 어휘를 1000개 이상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0개나요? 네, 이 1000개를 무의식 영역에 자동화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배운 뒤에서 꾸며주는 그 구조를 만났을 때 뇌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아, 이건 동사가 아니라 꾸며주는 꼬리표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독해 속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머리로 문법을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 눈으로 구조를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의미를 삼켜버리는 경지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황금 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눈을 감고도 구조를 떠올릴 수 있도록 완벽한 문장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 수식어 덩어리를 한번 묶어내 보세요. 네, 같이 해보시죠. The car damaged in the accident needs repair. 자, 차는 차인데 어떤 차죠? Damaged in the accident. 사고로 손상된 그 차가 여기까지가 하나의 거대한 명사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를 뇌가 꿀꺽 삼키고 나면 진짜 동사인 needs repair가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 예문도 해볼까요? The book written by a famous writer became a bestseller. 그냥 책이 아니라 written by a famous writer. 유명한 작가에 의해 쓰인 그 책이. 여기까지 파악하고 나면 본동사인 became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중간에 read을 썼다 라고 착각할 일이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The house decorated for the holiday looks amazing. 집은 집인데 어떤 집? Decorated for the holiday. 명절을 위해 장식된 그 집이 looks amazing. 정말 멋져 보인다. 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내니까 수식어들이 더 이상 함정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묘사처럼 느껴지네요. 완벽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황금 룰. 한 단어는 앞, 두 단어 이상인 구와 절은 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명사 주변에서 펼쳐지는 이 규칙적인 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1단어, 뒤에서 구와 절이 자리를 잡는 이 질서정연한 움직임 말이죠. 이제 정보의 뼈대를 보는 투시력이 생기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국어는 긴 수식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영어가 무겁고 긴 설명들을 전부 명사 뒤로 밀어버림으로써 핵심 대상인 명사를 가장 먼저 보여주려는 구조를 가졌다면 이러한 언어적 구조의 차이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언어가 세상을 보는 창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창틀의 구조를 뜯어본 셈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